기간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주자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용도 변경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홍보도 많았는데 왜 불법이 된 걸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등장한 배경과 그 문제점을 경제시사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게 없는 모습. 그런데 이 집에 사는 게 문제가 됐다고요. 살고 있는데 나가란 얘기잖아요. 이제 와서 못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잘 살던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인과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방. 보시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는 이제 가장 핵심 공간이 되겠죠. 주방입니다. 주방. 일반적인 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니라고요. 이 집에 살게 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부동산 광풍이 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살려고 해도 살 집이 없었고 또 기존의 가격이 한 2배로 올랐고요. 또 하나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을 수도 없었고 제일도 이름이 생소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있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 집. 대체 어떤 개념일까? 숙박시설인데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숙박시설과의 차이점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관광 수요도 많고 장단기 이제 출장 수요도 많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필요로 해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형태로 추진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당시 행정기관들이 이견이 없다고 결론지어서 생겨난 건데요. 하지만 허술한 논의로 결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죠.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를 허용했고 국토부는 주택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된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이 주거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는 물론 분양 당시에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돼 거주지로 인식된 거죠. 전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주택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네. 제도적인 틀이 갖는 부분들보다 시장의 어떤 그 논리가 더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그 틈새 시장을 찾게 되는 상품들이 만들어졌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5년 만에 5.6배가 증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상품이 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마곡에서 6,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실거주 목적의 수요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죠. 결국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법상으로 이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이제 주택처럼 쓰고 있었으니까 불법 용도 변경이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단속하겠다,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발표 이후 예전부터 거주하던 실거주자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집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이게 팔려 어디 가든지 대출 받아야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대출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주위에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모텔도 많고. 그 걔네들이 한 60호씩 돌려요. 그런데도 적자랍니다. 전부 호텔로 돌린다 생각하면 1000세대를, 1020세대를. 옆에 또 1000세대 짓고 또 총 3000세대가 생활 숙박시설. 여기 라스베가스입니까? 3000세대가 숙박시설을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용도를 변경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입주 예정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신청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공사업소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타고 들어가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해야 돼, 주차장도 변경해야 돼, 그리고 복도 맞아야 돼, 높이도 맞아야 돼. 이거 자체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볼 때 오피스텔 조금 더 규제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건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서 용도 변경이 어려운 이유로 지목됐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최소 1가구당 한 대거든요. 57제곱미터당 1대가 확보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 한 300대 정도. 추가 면적 확보나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 특수하게 지금 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뭐든지 규제에 불구해주겠다 하면은 또 주차 같은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주차 대란이 벌어지거든요.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도 그 교통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나름대로 2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오피스텔을 바꿔라는 대안을 찾아줬어요.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따져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노력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2개월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요. 혹은 1억 5천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저희랑 평촌은 아마 1년에 7, 8천씩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고 1억 2천까지. 이 사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고, 안 해주는 이유는 다른 민원인들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국토부는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뭐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처별로 다 의견 주행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신규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서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 엄청나게 예상되는 혼란, 민원, 또 법률적인 분쟁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10월 14일 지나서 하지 말고 사전에 이제는 지자체와 입주민들과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국토부에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까? 뭐 하는 행정입니까 이게? 말 같지 않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행정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단지 대표 4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스테이에디션